나는 한때 이명박을 존경했고 이준석을 동경했다. 귀순자. 군사 작전 펼치듯이 한 거예요. 좀 끔찍해요. 이거 보고 있으면. 네. 이게 전부 있었던 사건들인데 노사모를 능가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조직을 가동하자.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그걸 만들어서 유행시켰다는 거죠. 일베, 그다음에 최근에는 펜코, 미박스쿨, 신천지, 통일교. 이들이 작정하고 확 병력을 몰아붙이면 한순간에 뒤덮인다. 국민을 8등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짐승만도 못한 급, 악마급. 이제 악마급은 누군데요? 나 같은. 정답. 생각의 깊이를 더한 알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지난 정부 2년 반의 시간은 굉장히 더디고 천천히 갔는데요. 요즘에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아니, 유 작가님도 혹시 시간이 좀 빨리 가시는 것 같으세요? 네, 이제 60대는 시속 60km로 간대요. 아니 감기까지 걸리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코가 좀 막혔어요. 감기라고 하긴 그런데 예, 이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런가 봐요. 맞습니다. 약간의 비염 증세가 생기나? 그런. 작년 12월에 있었던 윤석열의 내란을 기억하시죠? 다행히 우리 국민들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내란을 심판해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먼저 은밀하게 진행 중인 내란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심리전쟁인데요. 오늘의 알레오 북스는 정신적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치밀하게 추적한 책, 사이버 내란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책손님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반가운 분입니다. 사이버 내란의 저자 황희두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황희두 이사가 편하긴 네. 한데 이제 작가님이 되셨네요. 오늘 하루만큼은 그러면 예. 사이버 내란 예. 작가 황희두로 하겠습니다. 예, 황 작가님. 네. 이게 갓 구운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조작되는가? 사이버 내란 댓글 전쟁. 주변의 반응이 좀 굉장히 저는 폭발적이라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뭐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친한계 정치인 중에 박상수 씨라고 있어요. 네, 알아요. 근데 이제 제 변호사 책이 아니세요? 맞습니다. 네. 제 책이 2등을 했다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2등 축하한다는 식으로. 근데 그 위에 이제 한동훈 씨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를 이제 축하한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1등으로 올라가고 한동훈 씨가 3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저한테 어깨 툭툭 쳐준다면서 막 힘내라는 식으로 조롱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 박상수 네. 씨와 이 한동훈 씨의 어깨를 툭툭 쳐줘야겠다. 네, 어.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반응 중에서 그게 제일 인상 깊었다. 네. 입이 부른 화. 네. 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뭐 12.3 내란이나 이런 것처럼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이번에 책 보고 저는 진짜 놀랐거든요. 많이 좀 알게 돼서 책을 봐야겠다. 진짜 다르다 이런 생각했는데 유 작가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책 보시면 우선 저 글 쓰는 사람이니까 문장이 깔끔해요. 네, 맞아요. 읽기 좋아요. 읽기 좋은데 최근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온갖 난동들이 있잖아요. 이제 내란을 옹호하는 뭐 지난번에 법원을 때려부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집회도 주말에 열리고.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 그 윤석열의 내란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네. 인구 5천만이 넘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문명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잡아먹었어요. 이 내란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말을 하면서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그러고 이런 내란 행위를 했는데 그 일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그냥 뭐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고 좀 정밀하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오랫동안 폭넓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니만큼 이걸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저렇게 한 게 아니고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국가 권력이 국민 세금을 집어넣어서 최초의 이 기계를 돌렸다는 거예요. 이 책이 주장하는 바가.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점이
지금까지 이 오프라인에서 나타나는 극우 어떤 집단 행동을 뒷받침하는 온라인상의 여러 활동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작용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게 아마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그 일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책입니다. 하루만 다 읽어요. 네, 맞아요. 깔끔하게 썼기 때문에. 유 작가님께서 우리 황 작가님을 평을 해주셨는데 영광입니다. 화답을 한번. 일단 굉장히 영광이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온 게 2019년에 왔으니까 한 6년 정도 됐어요. 네, 민주당 입당한 게 2019년이죠. 입당한 게.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들었던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여기 책에 또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 이 문제가 좀 제대로 해결이 안 됐는가? 또 많은 당원분들은 답답해하시기도 하고 또 의문을 가지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일부를 담아놨고 결론은 저는 항상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학교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물리적인 학교 폭력은 눈에 딱 보이잖아요. 네. 막 멍 들고 전치 몇 주 하면 이건 학폭이다. 딱 보이는데 요즘은 이제 그 사이버 폭력 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개인의 멘탈 문제로 이어집니다. 뭐 누구나 뭐 사회 나오면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개인이 견뎌야 된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많은데 이게 다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스스로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정신적 영토를 침탈하려고 한 세력들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놨습니다. 이게 책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황희조 작가님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 몇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앞에 서두에서 저는 굉장히 진솔하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참회를 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아니고 귀순자. 그렇죠. 사이버 내란 세력에서 내란 진압 세력으로 지금 귀순해 온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본인이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명박 추종하고 했던 모습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순을 했는가에 네. 대해서 근데 너무 솔직하게 쓰여져 있어갖고 나는 한때 이명박을 존경했고 이준석을 동경했다 이렇게 네. 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둠의 뒷골목을 헤매던 시기가 있었던 게죠. 하이에나 같이. 흑역사를 한번 그래도 좀 우리 알릴레오 북스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를 할 때로 돌아가 보면 이게 중학교 때부터 선수 예. 활동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재예요. 그냥 준비를 하는 과정부터 커뮤니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연습하고 나서 뭐그 잠깐의 텀에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보고 당시에 DC 인사이드 그리고 게임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이 내용이 이제 사회 돌아가는 거를 좀 이렇게 담아놨구나. 그런 내용을 계속 보는데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뭐 죄다 그냥 민주당 욕이 담겨 있고 그럼 거기서 정치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이렇게 습득을 하신 거군요. 그래서 자료 같은 것도 뭐 경제 자료다 이러면서 그래프랑 막 영어랑 이런 게 섞여 있어요.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저 같은 사람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게 올라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빠져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이라는 사람도 되게 친화적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 예능을 보면서 전 처음 알게 됐어요. 지니어스. 지니어스. 네. 그때 그 당시에 초기 탈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맨 처음에 초기 탈락하고 그 다음 버전에 나왔을 때는 그때 당시에 프로게이머 선수가 있었거든요. 임요한 선배랑 이렇게 나왔는데 프로게이머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때 다수연합에 의해서 그 소수로 고립돼 있는데 그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다수연합이 싫다. 그러면서 뭐 머리로 싸우겠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하버드라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데 이쪽 편에 서줬네 하면서 처음 관심을 가졌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 활동하는 걸 쭉 보면은 그 서사를 계속 지금까지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랑 비슷한 계기로 빠진 사람들도 꽤 많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책에 이게 빨간 약을 그러다 어느 날 먹었다. 아, 네. 매트릭스에 보면 왜 레오인가요? 주인공이 빨간 약, 파란 약 중에서 현실로 오는 빨간 약을 먹고 나서 현실에 눈을 뜨잖아요. 그 빨간 약은 뭐예요?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7년 그 박근혜 탄핵 때 원래 인터넷 세상 속에서 제가 알던 거랑 너무 다른 게 현실에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저도 인터넷에서 계속 막 능력주의 관련한 내용들 뜨문뜨문 올라오니까 왜 소위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남의 바질가랑을 이렇게 잡고 넘어질까 뭐 이런 게 독진에 뭐네 이런 네. 것들. 그래서 이게 막 집회 나오는 것도 저도 사실 삐딱하게 봤었고 제가 그리고 의경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명박근혜 때 제가 의경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경찰학교를 3주간 거치는데 거기서 계속 하루 종일 보여준 게 막 과격한 시위대가 경찰에 막 곤봉을 빼앗고 경찰은 막 피 흘리고 있고 이걸 계속 본 거죠. 그래서 그걸 하루 종일 보니까 자대 배치 받기 전부터도 왜 이렇게 과격하게 저렇게 싸우지? 그래서 이들이 왜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됐을까가 아니라 그 딱 상황, 그 현상만 보고 분노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집회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컸는데 근데 이제 박근혜 탄핵 국면 때 보니까 막 1,000만 명 넘게 거리로 나왔잖아요. 과격하다는 이미지를 계속 봤었는데 막 문화재,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이런 되게 흥겨운 노래와 함께 막 쓰레기도 줍고 가고 이게 제 이제 가장 충격적인 인상으로 남아서 왜 이럴 걸까? 실제 세상을 빨간 약을 먹고 이제 눈을 뜨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 갇혀 있다가 처음 이 현실을 보고 왜 그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내가 왜 여기에 gat혀 있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누군가가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얘기를 했거든요. 너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근데 그때 아무리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었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난 정치 얘기하지 마라. 난 중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막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너가 과몰입한 거다. 너가 너무 좀 진영적으로 정파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듣고 있죠. 그때 어릴 때 프로게이머의 길로 이렇게 갈 때 부모님이 안 말리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가출도 많이 하고 아하. 많이 또 싸우고 그래서 저는 자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흑역사 많이 나옵니다. 아, 근데 사실 제가 왜 그래서 책에도 자유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담아놨냐면 그냥 어린 시절에 막 부모님이 간섭하는 것 같고 막 그냥 뭔가 누가 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 막 뭔가 자유를 대변하는 게 소위 한나라당 계열인 것 같고 민주당은 자꾸 회초리 들고 하지 말라는 게 엄마가 컴퓨터 선 뽑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규제랑 프레임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막 가출도 하고 막 하다가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노력도 했지만 운도 좋게 프로게이머가 됐다 봅니다. 그 이제 프로게이머가 됐다가 그걸 그만두고 이제 정치 사회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또 안 말리셔요? 부모님이? 그때 한번 그런 경험을 하시고 찐하게 좀 하시고 어차피 지 인생인데. 아하. 그런데 나중에 들은 게 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언젠가 제가 합숙을 하고 있으니까 세 분이서 같이 가족여행을 가면서 우리 집안의 미래는 너한테 달린 것 같다. 아 여동생한테. 여동생한테.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어. 그 뒤로는 별로 간섭을 안 하셨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쟁에 뛰어든 거는 왜 그래요? 왜냐하면 깨닫고 부끄럽고 분노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다 이렇게 10년째 활동하진 않잖아요. 무슨 계기가 있어요? 이게 아마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비슷하게 공감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 충격적인 경기가 있어요. 게임을 지면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게임이 이제 거대한 국가로 이제 연결이 된 거고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제가 한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상상 이상으로. 근데 그 사람이 달리 보인다. 그 사람이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도 벼랑 끝으로 몰고도 그쵸. 오히려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좀 제가 그 브레인을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막 전략 전술 좋아하고 근데 어차피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런 전략을 짜낼 테니까 뭐 나도 스타크래프트에서 그런 전략 게임을 했고 그래서 한번 이 전략가들하고 싸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승부욕과 좀 부끄러움에 대한 어떤 반성과 이게 합쳐져서 이걸 그래서 그때부터 추적을 하게 됐고 뭐 심리전이라는 단어가 사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하던 게임에서 온 세상을 보면서는 게임으로 지금 옮겨온 거네요. 그러니까 황희두 작가는 여전히 게이머야 지금. 이 사이버 내란을 제압하는 게임에 지금 들어온 거죠. 네네. 예. 그거를 현실 세계에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서 황희두 작가가 추적한 사이버 내란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책 갈피를 잡다, 책갈피. 막상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 자립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인 책입니다. 다이어트 약이나 비싼 PT에 의존하지 않고도 누구나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근거 없는 유행이나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닌 과학적 원리와 실제 경험에 기반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혼자서도 꾸준히 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운동자립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을 스스로가 책임질 차례입니다. 당신은 왜 운동을 하는가? 건강을 위해? 자신감을 위해?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환상 때문에? 과장 광고, 비싼 PT, 끝없는 유행. 누군가는 당신을 이용해 돈을 벌고 당신은 실패를 반복한다. 수많은 지도와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 이제 그 지식을 책 한 권에 담았다.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스스로 하는 운동의 시작. 운동자립. 자, 이 책 서두에 보면은 와, 이 대단한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윤석열 때까지 이를 정리한 사이버 내란 주요 사건 연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직적이다라는 것도 이제 느껴지는 한편 굉장히 이 사건 하나하나를 다 문건으로 다 본인이 검증하신 거잖아요. 보고 맞습니다. 확인하고 쓴 거잖아요. 연표는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동안 모아놨던 자료들을 쫙 보면서 두 번, 세 번 체크하고 그리고 뭐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문건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쫙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 이 연표가 상당히 흥미로운 게 2002년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이제 이회창 대세론이 있었는데 노풍에 무너져서 네. 자기들이 재집권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초의 정권 교체가 1997년 12월 대선 때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5년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권력을 찾아가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2003년 7월에 대선 패배가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패배한 게 결정적이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네, 그게 문건이 있죠. 예, 아이 한나라 추진기획단. 예,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정당의 면모를 자기들도 갖추겠다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때 벌써 사이버 전사 1,000명 양성론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이버 내란, 이 민주주의 조작, 댓글 전쟁 이것의 발원지가 지금 국민의힘 당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맞습니다. 연표를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지금 22년 동안 이 강산이 두 번 바뀌고도 남을 시간만큼 돌고 나서 여기서 양성한 사이버 내란 세력이 국힘당을 잡아먹어가지고 그 당의 대통령이 오프라인 진입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탄핵되고 감옥에 가고 그다음에 그 당 지도부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그 윤어게인 세력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이 사태로 지금 귀결이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 저게 그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본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가 네. 그리고 이게 당 자체를 지금 잡아먹었다. 요게 꼭 알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이 흐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세력이 되어서 당을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거꾸로.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괴물한테 네.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잡아먹힌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심지어 2003년도에는 신천지 그 대비 문건에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뭐 노사모를 능가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조직을 가동하자. 그리고 당시에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서청원 대표를 돕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신천지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 한나라당의 그런 처음에 온라인 기획에 왜 참가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사이비 종교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고 여기는 또 세력이 필요하고 이런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이걸 추동하다가 여기 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 2008년 2월에 연표되어 있어요. 예. 그러나서 국군 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민간 여론 조작 조직 알파팀 구성하고 그러면 원세훈의 맹활약이 나오면서 이제 군정보기관, 그다음에 국정원, 뭐 경찰청, 네. 기무사령부 이런 데들 국가의 권력 기관들이 돈과 인력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좀 가속화하는 예. 국면이 이제 2008년 이후에 네. 네. 펼쳐집니다. 그 일 다 했던 사람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다 사면 복권해가지고 다시 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연표가 되게 재밌어요, 이거. 네. 저는 약간 소름 돋았어요. 우선
이 연표를 지나서 시작하기 전에 심리전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쓰시는데 용어 정리 한번 해주실래요? 심플하게만 말씀드리면 상대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리 편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그래서 뭐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공포를 심거나 이런 방식을 쓰는 게 보통 전쟁에서 심리전이라고 불리는데, 제가 이 심리전이란 키워드에 꽂혔던 이유는 스타크래프트를 하다 보면 혹은 이제 롤 같은 게임을 하다 보면 거기서도 심리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 그래서 저는 게임에서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심리전을. 네, 심리전을. 그래서 그냥 게임을 하는데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지? 그리고 이게 뭔가 군대 얘기가 나오고 전쟁인데 왜 국내 정치의 이 얘기가 나오고 왜 이명박이 나오지? 그래서 처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8쪽에 정의를 어떻게 해놨냐면 네. 심리전의 사전적 정의는 전시에 적에게 심리적 자극을 가해서 물리적인 충돌 없이 전함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술. 이게 심리전이에요. 예. 이때 적이라 하면 원래는 국가의 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나라당에서 시작해서 지금 국힘당까지 온 이 정치 세력의 입장이나 혹은 윤석열 정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경쟁하는 정치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고 네. 적들과 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어떤 자극을 주어서 실제 선거나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우세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모든 형태의 행위. 네네. 이거를 지금 심리전으로 규정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실제로 심리전단이 움직이기도 했었고, 이름도 심리전단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국정원. 심지어 국정원에서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켜서 더 많은 인력을 투입시킵니다. 근데 그 원세훈의 국정원에서는 막 심리학자들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네. 대중의 생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한 전략을 댓글을 너무 치밀하게 쓰지 말고 좀 허술하게 써라. 그리고 뭐 내가 겪어봤는데요. 나 전교조 교사였던 사람입니다. 뭐 양심 선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써라. 남인지 나문지 이런 거 네. 있잖아. 나 문재인 지지자였는데 네. 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이러면서 시작하잖아. 그 네. 나문지 남인지 예.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온 전술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안 먹히지만 써먹기는 하고 있던데 뭐 나 이재명 지지자였는데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안 먹히지만 이제 정권 중후반부 가면 이제 먹히고 이제 그걸 위한 지금 사전 빌드업들을 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핵심 목표를 딱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좌파 척결입니다. 좌파 척결요? 예, 좌파 척결 이렇게. 그들의 문건에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쭉 이어져서 노상원 뭐 수첩 내용도 보면 그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좌파들 척결해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이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심리전에서 중요한 게 어쨌거나 공권력이 개입했다라는 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유시민 작가님 말씀 주셨듯이 외적 적국을 향해서 써야 할 전쟁의 기술을 자국민한테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란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이버 내란. 아 그렇구나. 전쟁 때도 아닌 평화 시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국의 우리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전쟁 심리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란으로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 영토에서 우리가 12.3 내란을 봤듯이 네. 정신적 영토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뭐 평시 전시할 거 없이 항상 이들은 자국민한테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여러 가지 일이 뭐 이제 소고기 파동이라든가 벌어지면서 원세훈 국정원이 벌인 그 사이버 여론전, 그러니까 심리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실체가 소개가 됐던데 너무 무섭기도 하고 치밀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아고라 와해시킨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아고라. 이게 다음에 있는 아고라라는 공론장을 와해시킨 과정에 여기 서술을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망가진 커뮤니티나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커뮤니티로 보면 오늘의 유머. 네. 그래서 오유. 예, 네. 오유가 망사. 굉장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보배드림도 당시에 나오고요. SLR. 예, 그런 데를 그냥 말 그대로 군사 작전 펼치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좌티진, 우티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이거 문건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 그 글의 비율을 좌티진들이 지금 너무 많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목표를 설정을 이렇게 합니다. 50%를 우리가 점령해라. 그래서 양적으로 예, 그 양적으로. 커뮤니티에 우리가 50%를 써야 된다 이런 예, 식으로요. 다음 아고라의 50% 글을 우리가 점유해야 된다. 근데 그게 좀 부족하니까 지금 여기에 인력을 더 투입시켜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어느 정도 물량 공세가 되니까 70% 정도 지금 우티즌이 점령했다. 그럼 다음 목표를 찾아서 떠나자. 이런 식으로 다른 공론장을 점령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해할 수도 없고 보기도 싫은 쓰레기 같은 글들이 압도적으로 점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게 돼요. 네, 그죠? 맞습니다. 떠나게 돼서 그 공론장 또는 사이트, 커뮤니티 전체가 사실상 폭파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여성 뭐 10대, 20대 맞춤형으로 지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핵심 목표가 뭐였냐면 내부 문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새로운 그 플랫폼을 점령해라. 한마디로 내부 분석을 하니까 전문가들 동원해서 분석해 보니까 어떤 플랫폼이든 이게 막 5년 이상을 안 간더라. 그래서 보통 한 3년, 5년 정도 유행을 하고 계속 바뀌니까 그게 예전에 뭐 페이스북이 있고 지금은 이게 유튜브 있고 인스타그램, 틱톡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 플랫폼을 장악하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특히 AI 시대에 그럼 이런 생각과 맞물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원세훈의 국정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 주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딱 그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타겟이 된 게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책에다가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소위 뉴라이트, 그러니까 친일 매국 세력들의 그 가장 중요한 뭐 철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생각들이 승리한 게 정이다. 그래서 이기면 장땡이다. 이런 걸로 해서 자기들이 역사를 멋대로 그냥 그 쥐락펴락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여러 명연설도 있었는데 특히 정의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울렸는데 정의가 승리한다는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척점에 있다 보니까 이 노무현 정신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면 일단 자기들이 불편할 테고 그래서 이 정신 자체를 말살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퇴임하신 이후에 그냥 개인 홈페이지를 또 운영하셨잖아요. 아마 네. 작가님께서 훨씬 잘 아실 텐데 그거 운영하는 데까지도 사찰을 해요. 그래서 글 하나 올리면 여기에 또 조롱을 하는 여론전을 하고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리학자를 동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노알라가 그렇게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관이 국민 세금과 인력을 투입해서 작업을 한 결과라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누군가가 익명으로 만들어서 유행한 게 아니고 국가 기관이 개입해서 그걸 만들어서 유행시켰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서거의 책임을 그러면 정권이 이명박이 당연히 쓰지 않습니까? 예. 책임도 있고. 근데 그때 이 서거의 책임을 좌파에게 돌려라라는 구체적인 무슨 이게 뭐예요? 지침이 있었다고. 예,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신 거예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책임을 좌파에게 떠넘기라고 하면서 또 뭐 논두렁식의 얘기 같은 것도 흘리고 할 수 있는 그것도 모든 국정원에서 방법들. 흘린 거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인규 씨가 얘기를 했었어요. 예,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았는데 심지어 심리학자를 동원해서 어떤 식으로 심리전을 전개하냐면 모욕 주기 3단계. 네. 이걸 보면서 되게 황당했는데 이게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훼손시킨다. 이게 1단계고 2단계로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떠난다. 그럼 3단계로 그렇게 고립시킨다. 요 방법을 이제 특히 민주진영의 지도자급에게 전 다 적용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뭐 모든 그 분열 그리고 뭐 이런 조롱 이런 것들을 유행을 시켰다고 보는 게 저는 특히 그 이명박 정부 때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 일부가요 좀 끔찍해요. 이거 보고 있으면 네. 이게 전부 있었던 사건들인데 예, 그 이거는 다음에 만에 하나 국힘당 쪽이 집권을 또 하게 되면 저는 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예. 저도 무조건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게 이들이 할 줄 아는 게 이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47페이지를 보면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원세훈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이다 해서 뭐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 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전공법으로 대응해라. 뭐 사이버상에서 종북 세력들이 국정 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해라. 전 직원이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는 자세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된다. 북한뿐 아니라 국내 종북 좌파 척결하는 건 물론 동조 세력들도 면밀하게 점검해라. 실제로 그 원세훈은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정보기관의 할 일은 마음에 안 드는 언론 보도를 그 좁히는 게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원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이 사이버 내란이라는 정치적인 그 도구를 공유하면서 연결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떠한 사건들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특별사면 문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2023년, 24년에 특별사면 받은 멤버들을 보면 뭐 김관진 있고
원세훈, 김태효 뭐 다 있거든요. 전부 다 댓글 사건 심리전과 관련된 맞습니다. 그런 범죄를 한 사람들이잖아. 심지어 그렇지. 자기가 넣었던 사람들인데 그럼 어떤 그렇죠.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면서 그리고 그리고 연재욱, 옥도경 이들은 군 사이버 사령관 출신이에요. 육사 38기입니다. 육사. 김용현하고 동기인데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을 꺼내주고 심지어 그 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같은 것도 맡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조직까지 자리를 맡게 되는데 인적으로도 바로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왜 사면해줬겠느냐 다시 예. 쓰려고 이런 얘기신 거죠? 예, 그리고 실제 그 정황이 또 연결되는 게 내란 국면 때 방첩사 산하에 인지전 TF를 만들려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책에는 정보종합 통합 대응팀이라고도 하는데 그 과거 이제 군 기무사 때 이런 문제가 좀 드러났었잖아요. 그래서 2018년 5월부터 군 내에서 심리전을 금지를 시켰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그 주변 세력들의 목표는 뚜렷했으니 이거를 인지전을 그럼 해보자. 그럼 인지전이 뭔지가 사실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가 육군, 해군, 공군 이 세 개의 전장터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우주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전장이 있고 이제 러우 전쟁으로부터 이제 대표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게 인지전. 이 전장터는 이제 인간의 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SNS 소셜 플랫폼으로 우리가 정보를 취득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여기에 그러면 교란을 일으키면 이 집단 자체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전쟁에 쓰이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란 국면에 인지전 TF를 방첩사 산하에 만들려고 한 게 윤석열입니다. 어머. 윤석열도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말 즐겨 썼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뭔지는 알고 썼나 몰라. 그분은 커뮤니티를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술 먹는 분들이 저녁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아. 책도 못 읽고. 맞아, 저녁이 네. 없는 삶이야. 예, 왜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책도 못 읽고 커뮤니티도 모르고 이거 그래서 기술도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군 조직도 뭐 900연구소 여기에 이제 해킹하는 데고 뭐 그거 말고도 뭐 군 사이버 작전사령부 이런 데도 얘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버 정찰 TF를 꾸렸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팀을 아예 정찰 1, 2, 3팀, 뭐 표적관리팀, 뭐 총괄팀 이렇게 나눠서 치밀하게 이 내란 이후에 그 자국민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한 흔적들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번 특검에서랑 이 책이랑 이번 윤석열 특검하고 제가 한 줄로 연결된다 싶은 게 있었는데 종교가 같은 종교가 나오더라고요. 신천지, 통일교 네. 이런 사람들이 이번 실제 내란에도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이 사이버 내란 과정에서도 계속 나와요. 이게 뉴라이트하고도 연결되는 겁니까? 예,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사실 지금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책에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얘기도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홍형이라는 사람도 실제 그 국정원 직원인데 그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일본의 여론인 것처럼 한국에 전달하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일본에 이게 한국 반응이라고 연결하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도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짓이 결국에는 뭐 혐한 활동을 하고 그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기본자가 무슨 의미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 소위 예전에 그 제국주의 시절 그 옛 영광을 기본으로 삼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헌법 구조를 바꾸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런 데랑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극우 세력들하고 또 연결이 돼서 움직이고 지금 뭐 미국 극우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대한민국 그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미국, 일본 등등 해외까지도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야.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도 일부 읽고는 이게 다 본 뉴스들인데 이렇게 맥락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으니까 되게 좀 느낌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앞에 서론에 너무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그 이제 진보 진영의 전통적인 시각을 정리를 했어요. 한줌론. 야, 걔들 시끄럽게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데 그럼 한 줌도 안 돼. 그렇게 막 그 과장해서 큰 위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 이게 한 줌론이고 두 번째가 먹이 주지 마. 그러니까 이제 어그로 네. 끄는 그런 이상한 관종들한테 괜히 먹이 주면 벌레가 더 꼬여. 그러니까 모른 척해.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좀 그러다가 보면 걔들도 정신 차리는 날이 올 거야.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자정작용론. 네. 이 세 가지의 진보 진영 혹은 민주 진영의 이 극우 사이버 내란에 대한 시각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기관이 투입돼서 야금야금 시작하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억제당하지 않은 채 굉장히 커져가지고 되게 이제 무슨 국정원이나 기무사에서 댓글 다들 수준에서 아예 진찌가 만들어진 게 커뮤니티 아니냐. 예. 그 2부에서 다루는 커뮤니티가 네. 이게 1부에서 다룬 국가기관의 직접 개입을 통한 활동보다 이게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닌가 결국은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네라는 저는 이제 스타라면 본진이 있고 막 멀티를 먹잖아요. 네. 멀티에 알을 닦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지금 딱 표면상에는 잠잠해 보이지만 이들이 작정하고 확 병력을 몰아붙이면 한순간에 뒤덮인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제가 또 무서웠던 게 있는데 84페이지부터 보면 리박스쿨 내부 문건이 나옵니다. 굉장히 최근에 드러난 거죠. 국민을 8등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걸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너무 무섭던데. A부터 H까지 했더라고요. 네. 이게 한마디로 뭐 A는 이제 성인급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을 맨 위에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천사, 애국시민, 백성, 동물, 짐승, 짐승만도 못한 급, 악마급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마급은 누군데요? 소위 본인들이 얘기하는 나 같은 정답. 부정선거를 이 영상을 무시하는 또 사람. 갈무리 해가지고 유시민 부정선거 드디어 인정.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지가 했대 막 그러면서. 저는 양심을 속이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급에 해당하는데요. 야, 이 누가 만들었어? 근데 이거가 결국에는 하려고 했던 리박스쿨의 그런 세계관, 뭘 형성하려고 했는지를 보면 그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리박스쿨은 네. 이 교사들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취업 미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서 돌봄 교사로 가서 이런 걸 퍼뜨려라 네. 라고 했던 건데 국가 자체를 극우 세계관으로 재개편하려는 시도를 아예 그럼 우리 아이 때부터 심자. 이거 되네? 심어보니까 뿌려보니까 된다. 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언론 개혁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뭐 교육 뭐 개혁이라든지 뭐 아니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이런 구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 당연히 이게 맞다고는 보지만 애초에 이거를 파회하는 방법들로 이들이 쓰는 게 뭐냐면 야 이거 언론에 보도 나오는 거 왜 이런 거 안 나와요? 뭐 이승만 박정희 내용이 왜 언론에 안 나와요? 하면 이거 좌편향 언론이니까 그래. 이미 좌파들이 다 이거 점령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만 진실을 배울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고 뭐 사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교조를 그렇게 비난하는 게 결국에는 전교조가 학교에 쫙 깔려가지고 이 내용을 배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이런 내용 못 배우는 게 당연한 거야. 그만큼 나라가 위기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상식적인 판단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 보지만 하루 종일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오프라인에서 듣다 보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변에 또 반응들이 이어지면 더 깊게 빠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이걸 어떻게 알고 활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이명박 조직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맞았다든가 아니면 윤석열이 이 세계관을 원래 심취한 사람이라든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거는 이제 제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보자면 정치 기반이 좀 없었잖아요. 갑자기 날아온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당의 핵심 뿌리를 이제 요 세력들이 쥐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꼭두각시를 이제 윤석열로 찾아서 이제 딱 여기 세워 놓으니까 이게 뭐 자기가 뭔지도 모르지만 나름의 또 그럴듯하게 이제 이게 애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명감을 부여해주고 그 뭐 그러든 말든 또 술도 마시면서 뭐 이게 또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게 겹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언어를 보면 네. 그 계엄 선포 담화도 그렇고 그 뒤에 계엄이 실패로 돌아나서 여러 차례 냈던 메시지들을 보면 그 현실과 무관하게 이 리박스쿨류의 이 사고방식 네. 그러니까 여기 아까 8등급 중에서 맨 끝에 세 등급 있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자, 악마. 이 세 그룹을 종북 반체제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모든 사회의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해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수탈하고 이렇게 사회 질서를 그 교란하고 있기 때문에 군을 동원해서라도 차제에 싹 쓸어야지만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 신념으로 한 거잖아요. 네. 결국 보면 이 심리전이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포함한 자기들만 설득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위험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네. 이번 내란에서는 거기 휘말리지 않아서 이제 극복을 하긴 했는데 윤석열이 그런 사람인데 대통령으로 뽑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봐야 된다.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커뮤니티 있잖아요. 일베, 펜코 이런 커뮤니티 운영자들한테
이 혐오를 조장하는 것을 막을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법적 규제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 이부 커뮤니티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맞아요. 심각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황희도 작가님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일베, 그다음에 최근에는 펜코, 그리고 이준석까지 이어지는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4050 이상은 심각성을 잘 사실 몰라요, 작가님.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 듣고 책 보기 전까지는 그냥 뭐 젊은 뭐 애들 아니면 뭐 2030 뭐 청년 몇몇 저러는가 보다. 그리고 대선 때 이준석 의원이 성적인 혐오 발언 했는데 그걸 펜코에서 찬양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로 심각한지를 몰랐어요. 오늘 그래서 꼭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 커뮤니티 문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는 무언가에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싫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항,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은 악을 저지르는 강한 대상에 대한 감정이에요. 일본이 강한 힘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할 때 우리가 반의를 하는 거고요. 미국이 강한 힘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할 때 반미를 할 수 있죠. 중국이 강한 힘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할 때 당연히 반중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혐이라는 건 달라요. 이 혐오라는 것은 약한 대상에 대한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 똑같이 싫어하는 감정인데 나쁜 일을 하는 강한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는 저는 그거는 되게 자연스럽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표현해야 되고요. 근데 약한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조롱하고 폄훼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혐오의 감정이거든요. 우리가 여혐 또는 뭐 혐중 이렇게 말할 때 최근에 시위 같은 걸 보면 네. 중국이 강대한 힘을 가지고 한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싫어 이거잖아요. 그냥. 근데 이 커뮤니티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저항 정신으로 조롱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별로 힘이 없는 대상을 상대로 혐오감을 조장하는 정서 이런 것들을 주로 갖고 있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일부에서 다룬 이런 심리전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못 해봤고 그냥 그런 게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심리전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끔 이게 가랑비 옷 젖듯이 퍼뜨리다 보니까 그들의 그 내부 전략 중에도 가랑비 옷 젖듯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진해 문서에. 예, 그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만큼 이게 되게 장기적으로 보고 움직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한 10 정도 분노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10 정도 분노하고 다른 거 시선 딴 데로 시선을 옮기려고 하는데 야, 너 10밖에 분노 안 해? 야, 100 정도 해야지.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같이 분노하면 내가 좀 이상한가 하고 여기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특정한 정보 유통 창구를 이렇게 분석하게 된 게 하루 종일 그냥 계속 그런 얘기만 올라오고 심지어 fem코에는 좀 다른 커뮤니티랑 다른 또 특성까지 접목돼 가지고 완전히 여기는 그냥 중독자들로 지금 만들고 있다. 좀 심각합니다. 근데 이 일베도 국정원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일베는 처음에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그게 DC 인사이드의 우측 상단에 따로 그냥 그날 베스트 게시물들이 좀 올라왔었어요. 일간 베스트 일일 게시물. 베스트. 예, 일일 베스트로. 그 DC 인사이드라는 그 사이트에 예. 근데 사실 거기서 우측 상단에 따로 뽑혀 있던 거를 과거에 저 같은 사람들이 맨날 그것만 봤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자극적인 내용들을 DC에서도 소화 못하는 거를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가서 만든 게 일간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 커뮤니티에 있는 해우소 예. 너무 저열하고 욕설이 들었거나 상스럽거나 혐오감을 조장하나 이런 거는 해우소로 보내잖아요. 예. 사람들이 마이너스 천 줘가지고 네. 말하자면 쓰레기통으로 보낸 거죠. 예. 근데 그 쓰레기통을 따로 떼서 네. 만든 사이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혐오를 막 퍼뜨리기 가장 최적의 플랫폼이 딱 일베랑 맞물려서 거기는 그냥 씨만 뿌리면 알아서 촥촥 퍼져나가는 데라서 국정원이 거기 들어갔군요. 예. 실제로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막 일베를 계속 뭐 보라고 했다, 뭐 글도 남기라 했다는 내부 폭로도 나오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되게 젊은 척 그리고 자연 발생적인 여론인 척 만든 것도 그들의 방법 중에 요새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은 다 이래 이러면서.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닌데.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분명히 또 누군가가 속아서 넘어가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이어서
되게 사실 부끄럽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만큼 치밀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책에 그 문성근 배우님 사례를 좀 넣었는데 아, 예, 네. 그 여배우하고 예. 합성 사진. 합성 사진. 예. 그거를 이제 만들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너무 고급진 거예요. 야 그럼 이거 누가 봐도 전문가가 만든 거 같잖아. 다시 만들어. 되게 막 산티나게 만들어. 그럼 일베에서 원래 그런 애들이 만든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한 것도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야, 소름 돋네요. 근데 저는 일베라고 하면 폭식투쟁 때문에 각인이 됐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요. 네. 그건 진짜 인간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맞습니다. 때 세월호 참사가 났고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께서 진상규명 요구하시면서 단식투쟁을 했더니 그 앞에서 음식을 갖고 와서 먹는 폭식투쟁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미침을 저렇게 돼?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배후에도 공권력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국가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이제 뭐 재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간변단체에 돈을 준 내용도 나오고 이것도 흔적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책에 굳이 이렇게 넣은 것도 이제 사실 이게 만약에 허위 사실이면 고소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건 저도 이제 나름의 근거들을 다 보고 여기다 담은 거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네. 이 문제는 그만큼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는 거고 실명이 다 나와요. 어느 기업에서 예. 어떻게 해서 재벌 기업들이 예. 거기다 돈을 대고. 네. 그러니까 뭐 정경련이 어떠한 성교복지재단을 거쳐서 어버이연합에 5억 원 가량을 지원한 사실이 보도된 바가 있고 뭐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또 자유자 들어가는 모임들, 특히 막 네. 청년 모임들 그런 게 쭉 이어져서 이 네트워크가 지금 뭐 이제 뭐 신남성연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된다 보시면 됩니다. fem코도 DC 인사이드에서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이트 아니에요? 맞습니다. 2008년도 무렵에 아, 그래요? 예, 풋볼 매니저라 그래서 축구 게임 예. 요거 이렇게 그 파생된 맞게 선수 사오고 저 감독 사오고 이래가지고 맞춰가지고 게임 이기고 하는 그 축구 게임이죠. 예, 맞습니다. 그거와 관련한 커뮤니티에서 따로 파생됐는데 거기에 뭐 연예 아니면 뭐 다양한 뭐 이런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들의 여론이 나오니까 실제로 제 주위에 같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그런 선수들도 다 fem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 유통 창구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내 민심이 어떤가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주 나오는 그 메시지들, 어떤 유행어들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전 봅니다. 근데 DC 인사이드도 전체적으로 그렇고 특히 이제 fem코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악플 때문에 뭐 자살한 사람도 생기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서 어떤 데가 이렇게 봤는데 꼭 정치 글이 올라오는 그런 게시판이 아니어도 뭐 이제 연예 관련 뉴스나 이런 거 다루는 이런 데도 되게 저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왜 시간을 보내지? 그래서 어디 우리 한번 하면서 니네 쓰레기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기성 언론은 왜 또 fem코를 싸고 돌아요? 제가 fem코 니네 쓰레기야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2030 남자들 쓰레기야라고 말한 걸로 제목을 달아서 예. 그렇게 막 fem코를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 책에는 직접은 안 다뤘던데 그거를.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사실 딱 이렇게 무슨 문건 같은 게 없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누군가 만약에 저를 비판하면 제가 그냥 이거 한국 남자 지금 비판하는 거냐 이렇게 멋대로 이거 영토를 넓히는 거나 똑같은 거다. 그걸 그냥 자세한 그 본 내용은 안 보고 그냥 그 따옴표 보고 반응하니까 그냥 어느 순간 그게 팩트가 돼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또 언론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뭐 이런 몇몇 정치인들이 거기에 올라타니까 그냥 그걸 노리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계속 fem코는 쓰레기통 맞거든. 네, 맞습니다. 진짜 엄청난 악취가 나는 데예요 거기가. 네. 거기 그런 글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제정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정서적으로. 이것도 2030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죠? 그리고 fem코 이용자들이 젊은 아유. 남자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 익명 게시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렇게 연령대를 보면 뭐 이대남이 많이 하는 커뮤니티다라고 홍보가 돼서 거기에 유입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실제로 연령대 보면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게 이명박 때부터 해서 그 DC 인사이드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 와서 지금 한 40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법적 대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죄다 젊은 남성들이라고 보통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저는 이게 그 일종의 예전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보면서 네. 그냥 하루하루 세상 돌아가는 거를 봤듯이 fem코의 포텐 올라오는 거 그리고 DC 인사이드의 실시간 베스트
요거를 똑같이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도 DC의 그런 거 이렇게 맨날 보고 게임 커뮤니티 이런 걸 보고 그러면서 빠져들었는데 그런 건 작업하기 쉽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기들이 띄우고 싶은 글에 집중적으로 달라붙어서 추천 찍으면 오늘의 최다 추천 글 이런 게 탑에 올라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펨코의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것도 그래서 도박 예. 불법 도박 사이트라고. 예. 그 안에 사설 토토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회원 가입만 하면 성인 인증도 필요 없이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몇몇 네임드 유저들을 보면 거기가 이제 그 글을 많이 써서 추천을 받으면 포인트가 올라가요. 근데 네임드면 포인트가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점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 글들을 쭉 추적해 봤더니 도박에 빠진 사설 토토에 계속 돈을 잃고 또 그럼 거기에 올라타서 혐오 글이나 아니면은 특히 펨코의 정치 게시판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 비난이나 아니면 이준석 의원 찬양을 하면 쉽게 포인트를 버니까 그걸로 그냥 이제 또 실제 포인트를 벌고 근데 그게 돈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게 선물하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저가 포인트를. 네, 포인트를 그럼 유저들끼리 포인트를 예. 선물하는. 그러면 선물 받으면서 실제로 계좌로 이체를 해주고 그걸 이제 이렇게 당근마켓, 되는 거예요? 중고나라 이런 데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게 펨코 운영진도 알아요. 이거를 막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스스로 공지에 남겨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해야 트래픽이 유지되니까 이걸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국감이 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사실 포인트가 올라가는 건 뭐 어떤 사이트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들 하는데 여기는 특히 마음에 안 드는 게 비추천을 받으면 포인트가 네. 깎여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러면 입맛에 맞는 얘기만 계속 올리게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쉽게 포인트를 벌고 도박에 쓰든지 아니면 그걸 현금화하든지 물론 이제 일정 정도 금액을 제한을 뒀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이 선물하기 기능 자체를 왜 계속 냅두고 있냐라고 지적을 해야 된다 봅니다. 포인트를 도박처럼 이용해서 그게 돈이 되든 아니면은 우쭐한 마음이 되든 어쨌거나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0대들이 무슨 계집신조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해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밈처럼 돼서 누군가가 만약에 진지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어떻게 뭐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지적한 사람이 진지충이라고, 그러니까 벌레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 왜 그렇게 이걸 그 진지하게 과몰입을 해? 누가 봐도 장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되게 바보 만들고. 근데 이게 제가 이준석 의원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사실 누구도 이런 얘기를 그대로 유통하지 않잖아요. 근데 항상 방송에 나올 때 보면 습관 중에 하나가 뭐 반농담이지만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줘요. 반농담인데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누가 진지하게 반응하면 똑같이 야, 너 이거 웃자고 한 거지. 내가 농담이라 했잖아. 너 왜 그렇게 진지해? 이런 식으로 상대를 바보 만드는데 그러면서 이들의 효능감을 채워주는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은 펨코가 일베 연장선상인 거예요?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일베가 뭐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여기에 좀 되게 올드해졌다라는 뭐 이런 비판이 서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몰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탈한 사람들이 이제 펨코로 대거 넘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여긴 돈도 오가고 약간 이제 막 요즘처럼 된 거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만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잖아요. 아, 네네네. 해외 뭐 이런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세계적으로 사실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기관이 이거를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인 이런 어떤 방향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 국가기관이 특히 심리전 같은 걸 이런 식으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서로 견제하고 뭐 권력 분산 상호 견제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걸 부추기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 5월 23일이잖아요. 그럼 그때 맞춰서 심리전을 하라는 얘기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날을 기리는데 예를 들어서 대문을 뒤집어 놓는 거, 뭐 이게 블라인드나 에브리타임이나 이런 앱, 커뮤니티 이런 데서 5월 23일마다 집중적으로 조롱을 쏟아내는 것도 이제 그런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펨코를 하는 주된 이용층이 203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대남 현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 관심사가 됐잖아요. 그게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황희조 작가님은 30대 남성이시고 그런데 이 이대남 현상이라는 거 이걸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은 뭐 여러 얘기들이 있긴 한데 뭐 복잡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나 뭐 문재인 정부가 왜 젊은 남성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듣지 않았냐 이런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그게 아까 뭐 반중과 혐중이 다르다고 했듯이 그 결국에는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온갖 혐오 거의 배설물에 가까운 내용들을 여기저기 쏟아내고 그걸 다 정당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묻는 게 뭐냐면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럼 그거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중력절이라 조롱하고 12구 참사 유가족분들을 조롱하면서 그 참사 그 날을 그 압력절이라고, 그러니까 호떡 서로 깔려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멸칭 붙이고,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어묵절이라고 오뎅절이라고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랑 이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근데 스무스하게 연결을 해서 그럴듯하게 말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서 그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일베 fem코가 다 공통적인 게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조롱을 한다는 건데, 네. 특히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젊은 남성층을 자기들 쪽으로 결집하기 위한 권력기관의 작동이 있었다는 흔적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통 신남성연대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전에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전략 자료를 제가 봤는데 공격조 수비조라는 게 있어요. 그 이명박 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8월 14일인가 하는 날 카페에 어떤 공지가 올라오냐면,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를 방어하면 출혈이 크다. 뭐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공격하면 성동격서로 좌파들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실제 그런 게 문건에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건 이제 카페 공지에. 야,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뭐 스파르타 얘기 막 300 얘기, 그래서 뭐 300명만 있으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부터,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뿌리 깊게 얽혀 있었다. 스파르타 얘기까지 나와요? 네. 그거 2,500년 전의 얘기인데. 네. 그래서 본인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 세계관을 보면 이들은 진짜 군사 작전하듯이 움직였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애국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나만 진실을 알고 있고 내가 애국을 하고 있고 내가 정이고 내가 진리고. 그걸 노린 게 원세훈의 그 젊은층 우군화 작전 중에 하나인데 절대 시계. 이게 국정원 시계를 기념품으로 주는 기념품으로. 거죠. 국정원의 초대에다가 예. 견학도 시켜주고. 예. 어머, 뭐라도 된 것 같은 생각이 막 그쵸. 들겠네요. 시계에 국가정보원이 박혀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인증샷도 막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저도 사실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좀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 막 국가에서 인증해 준 것 같고. 그거를 근데 뭐가 거짓인지를 하나하나 알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심플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2030 남성들이 더 빠지는 면이 있어요? 그게 그냥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집단적으로 같이 공격할 때 거기에서 효능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 애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스스로 이걸 판단한 것처럼 착각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우리 황희도 작가가 여기 153쪽부터 163쪽까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과격한 어떤 극단주의에 들려드는 청년들의 심리에 대해서 본인이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들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가 인생이 잘 안 풀려나갈 때 생기는 열등감과 공허함. 본인은 이제 프로게이머로서 은퇴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막막함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마음속에 열등감이나 공허감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키보드 워리어로서 느끼는 쾌감, 네. 익명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누구 욕하고 이럴 때 너 잘못했으니까 욕 먹어야지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 키보드 앞에 앉아갖고 뭐 통쾌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세 번째가 어떤 사회적 강자, 정치적 강자와 동일시함으로써 본인이 권력을 가진 것 같은 어떤 대리만족? 네. 아.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윤호개인이나 혹은 이준석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설명해주는. 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한 기성 정치권이 하는 주장, 당위, 팩트, 진정성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 오산이다. 아. 네. 그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예. 적어도 과거에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 보통 이제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거야 라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준석 같은 캐릭터한테 잡아먹히죠. 왜냐면 이걸 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에 능수능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강자 동일시 내용을 넣었던 것도 실제로 제가 프로게이머를 준비하는 과정에 고등학생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방에서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무시하고 부모님한테도 게임이나 하는 놈 이러면서. 게임하는 그 당시는 많이 그랬어요. 지금은 또 안 그런데 아, 네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학기채로 저를 패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자퇴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막 뭔가 싸우고는 싶은데 선생님하고 싸울 수는 없고, 특히 물리적인 힘도 제가 약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쌓여서 이게 익명의 뒤에 숨어서 그런 데에서 뭔가 강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은 대화하자,
그리고 뭔가 되게 친근한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옹호하면 마치 현실에서도 내가 너무 찌질한 사람처럼 당시에 느꼈어요. 난 센 사람을 이렇게 옹호해야 되는. 그러니까 재벌. 전두환이나 네, 뭐, 전두환, 막 상남자, 뭐 이명박이나 막. 그렇죠. 그게 요즘 윤석열의 상남자. 멋있다. 약간 이런.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약간 이런 막 남자가 말이야. 이런 거에 저도 빠져서. 아내를 위해서라면 쿠데타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아, 그렇죠.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렇게 깔아놓고 거기에 맞는 정당화할 논리들도 다 있고, 당시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식인을 많이 검색했어요. 그래서 이명박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한테 욕을 하면 네이버 지식인 검색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유통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키보드 배틀 뜨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안을 해놨어요. 네네네. 아, 네네. 그런데 민주당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뭘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제안이 첫째는 얘네들은 상종 못할 무리들이야. 그래서 그냥 끊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문화 제도적 접근의 창구를 열어두는 길이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후자가 답이긴 한데 네. 야 그런다고 되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번째 길을 택하는 게 맞다는 게 지금 황희두 씨의 생각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당이랑도 엮일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안 하면 저들은 이제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계속 그 영토를 넓혀가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유에서도 있고 뭐 당위적으로도 이게 뭐 옳은 방향이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모로 보더라도 저는 이게 교육, 문화, 제도적 접근 심지어 이제 기술까지 활용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리적 공간이 아닌 정신적 영토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여론전의 시작부터 구체적인 양상까지 살펴봤는데요. 더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베와 나경원이 연결됐다면 펜코는 이제 이준석이 있다. 원래는 이준석 씨가 펜코를 활용했는데 근데 이제 펜코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마리오네트처럼 그 꼭두각시, 펜두각시 그러한 그 키보드 워리어의 실체를 좀 알려야겠다. 또 하나 담당 일진을 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진중권. 퇴물 악플러거든요. 악플러 중에도 퇴물이에요. 퇴물이에요. 옛날 방식이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 이명박 사람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맞습니다. 난동을 부린 거죠. 특히 이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결국 필드에서 싸우는 사람이 이건 필요하다. 데몬 헌터스요. 당신은 왜 운동을 하는가? 건강을 위해? 자신감을 위해?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환상 때문에? 과장 광고, 비싼 PT, 끝없는 유행. 누군가는 당신을 이용해 돈을 벌고 당신은 실패를 반복한다. 수많은 지도와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 이제 그 지식을 책 한 권에 담았다.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스스로 하는 운동의 시작. 운동자립